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정권 하에서는 이것은 북송은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통일부가 이것은 북송은 부적절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검찰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러한 논란 자체에 일어난 것은 상당히 통일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파헤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의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담을 나누겠지만 뭐 사진도 공개됐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은 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정권이 북한, 김정은과의 어떤 대화 협력,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북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차차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통일부의 저런 이중적인 결론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비서관님은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당사자들은 이미 다 가 있고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논란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다, 반인도적이다,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서도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좀 바짝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나오니까 그런 잡음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고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갈등을 조정하는 듯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몰이, 색깔론 이런 것들은 정말 과거에 써먹던 해묵은 방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속지 않아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믿고 싶다라는 국민들 그리고 내 편 아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다라는 국민들을 더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소재로만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사진이 이제 군사분계선 네. 사진이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이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잡았던 그 장소입니다. 사진 공개한 거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이죠. 근데 통일부가 사진 공개한 것은 국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여러 언론에서 얘기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수권인 강제 북송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진 내용만 봐도 상당히 이분들이 과연 자진해서 북송을 원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저 사진 모습인 그렇죠.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찢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했다. 체면한 듯이 고개 숙인 채 끌려갔다. 얼굴 감싸며 괴로워했다. 풀썩 주저앉아 발버둥 쳤다. 북한군 병사들이 양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것이 과연 자발적으로 저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지 이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복기왕 비서관님께서는 이 부분이 왜 지금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데 왜 이 부분 밝혀야 되느냐, 무슨 몰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과거 정권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하는 것도 당연히 신임 정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시에 북송된 2명의 북한 어민,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국방부는 SI 정보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의 모습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기순한 이상은 우리 측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지도체를 모르게 지금 북한의 눈치 보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들키고 나서 이렇게 지금 변명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SI 정보로 그런 상황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해상 경계 강화 그 태세를 유지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작전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북쪽에서도 그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여튼 내려올라 그러니 그 북쪽에서 자기네들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계 강화를 유지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착을 했다. 네, 당시에 신속하게 북송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었는데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탔던 배가 장기간 출항해서 어업을 하는 배인데 2019년 8월 15일경에 출항을 해서 2019년 10월 말에 이제 김책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16명의 선원을 죽인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제 3명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A, B, C는 탈출을 하고 예. C, C는 체포가 된 것이죠. 그 A, B, C가 바로 남쪽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한참을 헤매다가 2019년 10월 31일 날 NLL을 한번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막히니까 예.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11월 2일 날 다시 또 내려와서 이때 이제 우리 쪽 해군 군인과 저쪽 해군이 서로 일촉즉발의 어떤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 쪽 해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북을 설득을 해서 올려 보내고 이제 우리가 체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16명 살인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SI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흉악 범죄자다라는 것들이 우리 군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흉악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귀순을 했으면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뭐 죽어 있는 헌법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흉악 범죄자 따지지 않고 북에서 온 사람이면 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나요? 예. 만약에 이분들을 우리가 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귀순으로 받아주자라고 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흉포한 자들을 받아주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어떤 오해를 사게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냐,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공격을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동안의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나라로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와 증인,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의 관례이고 관행이에요. 예. 한 가지 예를 조금 길어지지만 들어드리면 1985년도에 중국의 어뢰정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예. 거기에서도 손상 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예. 노신영 국무총리의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중국하고는 국교도 없었어요. 결국은 대만하고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대만에 넘겨주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상 어뢰정과 그 선원들에 대해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게 맞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1985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 지금에 와서 만약에 남북 간에 이게 어떤 정치적 갈등 사항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당시에 이분들을 북송한 결단은 맞는 것이고 예. 사진상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예.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보내는 거 맞죠? 북한에 가면 처벌을 받을 텐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넘어가게 되니까 사실 저분들은 심리적으로 저항을 하고 체념하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거 당연해요.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내놓은 통일부 국회 요구라고 하지만 결국은 여당 국민의힘 쪽의 요구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보내면서 동시에 기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냈어요. 결국은 통일부도 이 사건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조가 아니라 주연으로 좀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을 자기들이 뒤집는 것 이것에 앞장서는 모습 정말 우리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복귀왕 비서관님께서 그냥 되돌려 보내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떤 관행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가 있습니다. 예.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분명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엔 난민 지휘 협약 제33조가 있습니다. 채약국은 정치적인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라는 명백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다른 많은 증거들을 보면 이분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라는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통 정부에서 합동 수사를 하게 되면은요, 보통 2-3달 걸려요. 예. 근데 이분들은 딱 3일 조사하고 너희들 북한으로 되돌아가면서 저렇게 강제적으로 되돌아 보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재인 정권, 인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보낸 것이 어떻게 국제적인 관행이고 관례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에는 정당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사실 앞장서 왔고, 인권 탄압과 민주적 탄압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정치 세력들이 바로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이 기여했던 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이 왜 이런 지금 짓을 이 대목에서 했습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그 조항을 갖다 대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왜 말씀이다라고. 적절치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유엔 협약입니다. 잠깐만요. 북에서 살고 네. 있는 고통 속에서 정치적 탄압 속에서 북한 내의 정치범들, 이분들을 왜 우리가 안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리 안 했잖아요. 들어보세요. 일반론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남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를 두고 봐야죠. 우리가 북을 국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헌법상에 있는 것처럼 반국가 단체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 반국가 단체에서 그들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받아줘야 되고 환영해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아까 처벌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법은 당사자 해당 국가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AI 감청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 정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16명이나 죽인 이런 흉악한 살인범들이다라는 판단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돌려보낸 것이지, 이 대목에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까지 인권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인권 얘기했어요. 지금도 인권과 관련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비서관님,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붙이는 것은 정말로 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말씀해 주시죠. 부끄럽다는 걸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고요. 유엔 협약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유, 평등, 생명, 인권, 이거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왜 북한 주민한테는 이러한 가치를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범죄자라고요?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SI 정보 얘기하셨잖아요. SI 정보를 통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16명 살해했고요. 당시 북한군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이 분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다.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라는 명백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북한군을 피해 다닌 어민들이 왜 남쪽으로 귀순을 안 하겠어요? 왜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검찰 조사나 감사원 감사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발언은 정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나오던데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마도 사형제 존속일 겁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을 사실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세력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 웃겨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저 정말 유리할 때 갖다 붙이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놓인 상황,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두 분을 우리가 보호해서 얻게 되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뭐가 있을까라고 볼 때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북한과의 갈등만 더 조성될 뿐이고, 그러면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우리는 없죠. 결국은 감청 정보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북쪽에 다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중요 범죄를 저지르고 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고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어뢰정에서도 그런 폭동이 있었고 이분들에 대해서 국교도 수립 안 된 중국에 곧바로 넘겨줬던 것처럼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통일부조차도 그 당시에는 넘겨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다가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있으니까 앞장서서 자극적인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정말 옳지 못한 공무원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중국의 아무리 공무원들이라고 어뢰정은요, 자신들이 중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 되돌아 보낸 거고, 이분들은 북한으로 가겠다 아니면 남한으로 귀순하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가 안 돼 있었고요. 이거는 협약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남북 관계를 놓고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 이탈법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아니, 제가 드려요. 이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조사가 충분했는가, 네. 북송 결정이 적절한가 이건데 아까 요거를 여쭤보겠습니다. 북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겠다라고 하면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북한에 가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 난민협약이 있는 거고요. 고문협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남북관계의 특수상황에 따라서 야, 이 사람들 되돌려 보내는 것이 김정은과의 답방, 회담에 더 유리해.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라도 귀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민주당과 이전 정부에서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온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국제법상. 그것이 국제의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행 말고 국제법 협약과 법률 조항을 대체하고요. 범죄자 대해서는 돌려보내요. 범죄자 대해서는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네. 그 이탈 주민 그 관련된 법도 살인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방한다는 말하고 등치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게 이탈주민법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예, 이게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 개입을 좀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100번 양보해서 북한 주민 이탈법에 대해서 통일부가 유권 해석을 했죠. 남측의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적용을 한다. 비보호 결정이 법 적용 여부의 문제이지 북한 주민 추방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통일부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비서관님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입장 어때요? 바꾼 통일부의 입장 바꾼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입장 바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법 조항마저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현재 자기들의 주장대로 맞추기 위해서 저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두 분이 16명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의혹이 있는데 보냈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16명을 죽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도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보낸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에서 흉포한 범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내려올 때 다 받아줘야 되느냐라는 논쟁을 우리가 벌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받아주면 안 되죠. 근데 국제법 협약상 이런 것들은 받아주게 되어 있고 귀순자의 그 자의적인 결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오해를 하시는 분데 국제 범죄자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해당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범죄자는 이게 옮겨줘요. 인터폴 협조를 통해서 그 나라로 넘겨줍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그 말씀은 안 하세요? 범죄가 확정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런 것이지 이분들은 그쪽 당국의 3일 만에 조사를 책임 끝냈잖아요. 있는 관계자들이 요청을 해오면 그런 혐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SI 정보에 대해서 명확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녹취록이라든지 그 정보가 국회에서 아마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비서관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국제적인 관례보다 중요한 것은 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결 당사국이고요. 그 협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되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범죄자 인도 조약을 세계 많은 나라와 맺고 있고 북한과는 그것을 못 맺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을 공식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협약도 맺고 약속도 하고 합니다. 교류도 하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분단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범죄자다라고 증명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쪽 해당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그 해당 당국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 국제적인 관행이고 국제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3일 만에 결정합니까?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짓습니까? 충분히 근거가 그게 있다라고 맞습니까? 보면 되고 이 이전에 이미 3, 4일 전부터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이 나온 것이고 이 두 분도 곧바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3국으로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31일 날 한번 오려고 했다가 이것이 실패로 들어가고 다시 11월 2일 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이 두 분도 결국은 마지못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의 죄를 좀 이렇게 감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인데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다른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과연 그런 주장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되돌려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어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뭐 제한된 정보를 갖고 뭐 논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에서의 뭐 여러 가지 밝혀질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규모 검찰 수사단도 꾸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 인원도 증원하고 결국은 이념몰이, 안보몰이를 통해서 전 정권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출발점이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발하고 한 것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뭐를 했느냐, 내가 뭘로 고발됐느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그 북을 어쨌거나 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우리 동포들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예. 이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의 정치적인 희생물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대담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을 또 안 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치열했고요. 당분간 논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내부 혼란을 수습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1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내용이 방송사 카메라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중부대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도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계약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지. 아닐 경우도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아하. 또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 네, 이게 그냥 의원들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대화가 주목을 받은 건 아무래도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현역 의원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리위 현역 위원뿐만이 아니라 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러한 얘기를 의원들하고 나눈 것도 문제인데 유상범 의원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서 나온 것처럼 이준석 대표 다 거짓말했잖아. 예. 그게 중요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경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준석 대표의 말들을 해명, 소명이 거짓말이라고 저렇게 확정져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것은
본인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전에 결론을 내려놓고 윤리를 진행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로만 활동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무등산 간 사진을 올렸나 봐요 오늘. 이건 아직 난 건재하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러겠죠. 정신도 몸도 다 건강합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과시하고 싶고 그리고 당원 모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당권에 또 도전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옳은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사안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유상범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하죠. 근데 해당 의원들끼리는 또 자유롭게 저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이게 이제 취재가 되어서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짓말했잖아요. 전제는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되게 되면이라는 그 앞대화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상범 의원이 그래도 친윤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 저런 약간 확증 편향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앞으로 지도 체제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현 정권과 그리고 윤핵관 당내 주류 세력들이 이준석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내려지고 나서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해석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통령님이랑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윤한홍 의원님, 이철주 의원님 함께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장제원 의원님이 빠지면서 일부에서는 분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어제도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님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그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장제원 의원님이랑 친하시잖아요. 장제원 의원님께서 의총까지 불참하셨거든요. 혹시 대표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 그 이철규, 유한홍 의원까지 함께했다고 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빠진 것에 또 주목하는 그 시각이 있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은 그때 이제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지키는 정말 오른팔 왼팔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들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는, 내몰리는 그러한 당대표 측에서 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났으면 당연히 여당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의 지도부와 당연히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들은 취해야 된다. 그것은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해?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 대통령실에 이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소장님 아마 지난 주인가에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혹시 제안 받으신 아니요, 저는 전혀 제안 받은 게 없고요. 저는 이런 식의 레드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팀은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다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동과 말과 메시지가 바뀌죠. 근데 지금 나오는 레드팀은 한 달에 한 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YTN도 시청자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도 매일 해야 되겠네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매일매일 대통령과 독대해서 다른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레드팀의 역할이 활성화되고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레드팀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민사회 목소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청와대는 그 목소리를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게 곧 내러티브 역할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좀 확대하고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또 뭐 조직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비상식적인 발상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만드는 그래서 거는 괜찮은데 형식을 말씀을 열어놓고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편하든 불편하든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곧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귀를 여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비서관님이 하실 때보다 지금 정무수석 비서관실이 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 하냐 그러면 대기 중이야 이런 농담을 합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진복 정무수석 과거 같았으면 뭐 국회에 와서 많이 만나고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할 텐데 안 보여요. 대통령실의 기능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모습들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 인사 난맥상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존재의 약함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존재의 약함은 곧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2달밖에 안 됐고 저렇게 좀 비판받는 모습들에 대해서 체제와 구조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의사와 결정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갖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웃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